일본의 공교육에서 한국어를 가장 처음 만나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사실 없다라고 대답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일본의 고등학교 중에서 극히 일부의 고등학교만 한국어를 채택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때 다양한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일본의 공교육은 좀처럼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을 제외한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영어 이외에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일본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하지만 최근 그 어느 때보다 10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강한 한류 열풍은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의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만 가봐도 우스갯소리로 10대와 20대들은 빅사이즈 햄버거를 말할 때 빅이라는 단어를 받침이 들어간 채로 발음해서 빅사이즈라고 하고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받침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빅그로 발음해서 빅그 사이즈로 발음하냐를 가지고도 세대가 나뉘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빅사이즈라는 단어가 비록 영어 단어일지라도 수십 년간 일본 사람들은 빅사이즈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받침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침을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받침이 있는 발음을 내기 위해서 연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친한파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은 까놓고 말해서 한국어 덕분에 일본인들이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빅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존재하던 단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관련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던지 말던지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지만 한국에게는 단 하나라도 지기 싫어하는 일본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과의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시글도 이런 논쟁의 연장선인데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는 교육이 아니냐는 비판과 과거 풍요로웠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옆나라 한국에만 가봐도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 아니냐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 대학에 진학 후 우연한 기회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기 전까지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기 전부터 저는 그동안 일본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받았던 영어 교육을 모두 뒤엎어야 했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알파벳의 발음과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발음과 달라서 일본 사람들이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미국이나 영어권으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유학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직접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공교육의 영어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 비판하고 싶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의 부실한 영어 교육을 비판하기 위함은 아니니 이쯤에 이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한국인 친구 의선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대학교 2학년인 의선이는 저와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높은 집세와 물가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룸을 공유해서 사용하죠. 저도 단독으로 사용하는 집을 얻기는 어려워서 그런 공유하는 방을 찾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고 의선이라는 한국인 친구와 방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좋았어요. 모르는 미국 사람과 방을 써야 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고 같은 일본 사람이라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만 사용하다가 돌아갈지도 모르니 한국 사람인 의선이와 룸메이트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선이는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팁을 주며 저에게 너무나 고맙고 꼭 필요한 좋은 친구입니다. 의선이는 이름이 2개인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음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세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의선이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발음을 너무나 어려워해서 잘못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세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자신이 영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더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장난으로 영어 이름을 지어보고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 자신의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정말 발음이 어려운 경우 의선이처럼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발음이 쉬운 경우는 보통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쓴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본 이름이 미나코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발음하기도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에 오면서부터 서류에 영어 이름을 작성해서 냈거든요. 의선이가 저에게 보여준 한국 이름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보고 나서 뭔가 부끄러워지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영어 이름을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의선이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이름이 있고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 이름을 개명하는 것까지는 100% 이해하지만 일반 유학생들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나코라는 이쁜 이름을 두고 올리비아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 아쉽다며 한마디 하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올리비아는 아니기는 하죠. 이곳에 있으면서 발음하기 쉬운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유지했고 여기에 있다 보니 그게 더 자연스럽고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제 주변의 일본인 친구들은 발음하기 쉬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영어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영어 이름을 쓰냐, 그렇지 않냐로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한국 친구들은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았고 반면에 일본인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나 영어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해서 낯설고 그것 때문에 일단 해외에 나가면 주눅이 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주눅 들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영어 이름을 지어오라고 하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따르는 것 같았고요. 주체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를 배운다고 해요. 영어 이외에도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죠. 스페인어나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운 친구들은 간단한 인사말 하나로 이곳 미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기도 하고요. 반면에 일본인 친구들은 주로 한국 친구들,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는 남미 쪽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고 다닙니다. 프랑스어를 배웠던 한국인 친구들은 프랑스 친구들이 잔뜩 있고 스페인어를 배웠던 친구는 스페인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 하나가 잘 적응을 하냐, 그렇지 않냐로 나뉘고는 해서 이제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페인어를 배워보기 위해서 스페인어 교재를 샀습니다. 일본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페인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스페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어로 스페인 발음을 표기하다 보니 솔직히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은 제가 말하는 스페인어를 듣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고 고개를 저어버리더군요. 좌절을 맛봤어요. 한국 친구들은 쉽게 되던 일이 저한테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날 의선이에게 스페인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의선이는 스페인어를 해보라고 시키더니 제가 몇 마디 하자 문제를 바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외국어를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오기 위해서 영어를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했던 것처럼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식의 외국어 교육은 정말 형편이 없었고 저는 의선이가 알려주는 대로 소리나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연습했고 일본식 억양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렇게 의선이도 스페인어를 같이 공부해주며 저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이 있던 것일까요? 스페인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다른 일본인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제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넓은 세상을 보고 온 뒤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일본의 학생들은 이런 넓은 시야를 가져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폐쇄적인 교육만 받다 보니 해외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75%는 평생 일본에만 머물다가 죽습니다. 옆나라 한국은 자꾸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것과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잘 적응해내고요. 같은 동아시아인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의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일본으로 사람들이 몰렸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지겨워요. 이제는 일본 사람이 해외로 나가야 하잖아요. 이제는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